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자마자 이렇게 숨바꼭질 시작하자마자 정샘입니다. 오늘 두 가지 수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12월 달에 봤던 거죠. 2015 학년도라고 그래요. 즉 2014년 12월에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해설이란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5월 정도 가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해설과 분석은 전혀 달라요. 이 분석이란 기출문제가 역대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그 영역별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 올해 12월 6일 봤던 기출문제인데 분명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글씨가 많이 봤던 한글인데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 왔으니까 어쨌든 정답 배워가고, 다음 더 중요한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즉 분석 설명을 일부 하겠습니다. 일부.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고 여기 귀한 시간 내서 한 2시간 정도 자리하는 그 효과가 될 것이에요. 그 의미가 될 것이고 거기에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목표로 공부함에 있어서 2016학년도 즉 내년 2015년 12월에 시행할 이 시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에 대한 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이렇게 제언하기 때문에 나는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강의 플랜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서 안내 좀 하고 그런 형태로 두 가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프린트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흑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칼라로 보겠습니다. 화면은. 그래서 이 기출문제랑 올해 정샘이랑 정샘을 믿고 따라왔던 학생들이 공부했던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서로 문제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른바 누렁진에서는 적중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거니까 실컷 가르쳤는데 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 안 나와버리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 적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들이 좀 달라요. 여러 가지. 강사님들마다 뭐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 하는 것도 적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제목만 같으면 적중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문장과 정답이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칫 잘못하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잘난 척은 하고 싶지 않고, 이와 같이 방향이 잡혀 있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믿고 따라와서 공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언 형태의 제시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마지막 PPT로, 지금 열려있는 PPT로 여러 가지 안내, 그다음에 내년 공부 준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자, 먼저 기출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를 안 했나 봐요. 이름은 정샘인데 사실은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 아닌데 본명처럼 사용을 해요.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일반 대학교나 대학원 가면 이 명의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처럼 사용하는 가명이다. 일반적으로 가명하면 성까지 다 바꾸잖아요. 노량진에 계신 강사님들은 거의 가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필명이란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요 이름만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성은 정씨예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부르기를 정샘 해버리면 철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정샘 하면 안 되고 정샘 선생님을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교학 교수니까 정 교수님 하거나 정 교수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낯간지러우면 그냥 정 선생님 하거나 좀 더 길게 정샘 선생님 하거나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샘입니다. 샘. 마르지 않는 샘. 본인이 계속 용솟음 치는 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 적셔주고 뭐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와서 먹고 가고 항상 푸르게 그렇게 하려는 욕심에서 저렇게 했고요. 아울러서 어쨌든 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말하고 싶어도 반말이 안 돼. 나 정샘 거 들었어라고 해도 어쨌든 남들 듣기에는 선생님 거로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근데 내년도 시작하실 분들이 목소리가 상당히 아주 가늘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보약 열심히 드시고 이럴 때로 오시면 우렁차게 대답을 좀 하셔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신약과 관련된 건데 신인상파와 관련된 겁니다. 신약의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권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네요. 1번.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작가는 신약크예요. 신약크는 어느 유파에 속하냐면 신인상파에 속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잖아. 어쨌든 거기서 배웠을 거야. 아마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는 이런 거 관계없이 열심히 이렇게 좀 대인 관계를 했거나 보통 이제 교수님 모시거나 식사 주변에 학교 근처에 맛있게 하는 식사집 연구해서 레포트 내거나 보통 그랬을 거고 신약크가 신상파인지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정답이란 지금 우리가 미술 임용고시예요. 임용고시. 임용고시는 평가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 평가원 자체 이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위탁 출제를 합니다. 관리는 운영은 평가원이에요. 평가원 내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교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라든가 교육대학원 전유교수 이상이시거나 그렇게 그런 교과 전문직에 있는 분, 그 다음에 현직 고등학교 20년 이상 되신 교사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매년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이들이 모여서 감금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아예 창문에다 다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휴대폰 같은 거 다 압수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한 3주간에 걸쳐서 한 20일이나 3주간에 걸쳐서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만드는데 모두 다 만들 수도 있고 일부는 점검하고 일부는 확인하고 일부는 또 이제 문항 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달라요. 그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 때 항상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가원이 제시한 문제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양식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문제 1번 문제 문항 그럼 뭐라고 하면 지금 좀 써요. 지금처럼 쭉 돼 있고 여기 정답 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만든 정답이 있고
한글이기 때문에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을 때 이걸 또 유사답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답이 2점이면 유사답안도 2점을 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시냐크가 정답이라고 하면 한글로 시냐크를 해도 정답. 원래 본명 영어로 영문으로 써도 정답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문제를 만든 사람은 한글로 시냐크로 적고 유사답안은 저 사람 본명 영어로 쓰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번역상에 여러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유사답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출제위원이 모두가 다 좋아, 이 문제 정답, 그리고 이거 출제 근거, 그러면 이제 도서 목록을 쫙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타당성 뭐 이런 거 다 적고 모두가 다 확인하면 도장을 땅땅땅땅 찍어요. 출제위원들 전부 다. 모든 도장이 다 찍혀 있을 때 이 문제는 문제로 통과가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원래 만들었던 출제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요거 하나다, 유사답안 없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요거 유사답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두 개, 세 개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그게 전부 다 2점을 다 받을 수 있어. 자, 그거를 우리들이 몰라요. 자기만 할 거 아니야. 그쵸? 우린 추정할 뿐이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제시하는 정답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유사답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재 12월 6일 시험을 보고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썼던 문제에 대한 정답 이게 궁금해. 그래서 대체로 감을 딱 보고 막 그려가면서 분명히 석권은 그리고 있지만 눈은 딴 데로 가 있어. 쟤 어디쯤 맞았을까? 나는 이거 틀렸는데 쟤 맞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지. 몸은 힘들고. 그랬을 때 정답이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적었는데 나 그럼 이거 틀렸네? 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은 무너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열심히 열정을 투자해서 2차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안 하게 되고 결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옳은 채점은 아니잖아요. 이걸 이른바 자기가 하는 가채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시험 보자마자 저한테 여러 학생들이 막 물어보고 우리 카페에다도 물어보고 이거 몇 번 정답 뭐예요? 선생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래도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한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정답, 요거까지는 유사답안인데 이 유사답안까지를 출제위원이 포함시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한 내용이 A가 정답인데 그 사람은 A 다시로 썼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점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못 받아 할 수 없죠. 제가 판결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이 영상으로 이제 올해 시험 봤던 학생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 거 이렇게 맞춰볼 텐데, 맞춰볼 때 너무 성급하게 어머 나 틀렸네 하면서 막 떨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한 것들은 유사답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나중에 최종 점수가 나오면 그거랑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아울러서 확고부동한 내용 아니면 제가 요거 외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지금 대체로 보니까 시험 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 확고부동한 내용 아니면 이것까지 유사답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답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제 내년 준비하실 분들 대체로 얼굴 이 비주얼이 굉장히 푸릇푸릇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년 준비하실 분들인데 대체로 정답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책을 봐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거기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시냐크 작품에 대한 설명에다 가라앉는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거 정답은
분할주의입니다. 자, 가로 안에 분할주의를 넣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 첫 번째 동그라미만. 시작. 그래요.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현재 문제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한 것이 중요 키포인트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풀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인상주의, 신약크, 분할주의 원칙, 여기 문장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때 이걸 외웠던 학생들은 아주 쉽게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용어 사전에 나옵니다. 무슨 사전? 용어 사전이 두 권 있어요. 세계 미술 용어 사전이 있고 현대 미술 사전이 있고. 특히 이거는 현대 미술 사전에 나옵니다. 18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현대 미술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 표지가 바뀌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현대 미술 사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늘 올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본 문제풀이 때 다루는 것들만 외워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평소에 이런 용어 사전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1번 문제 굉장히 쉽게 푸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에 설명하는 세계 지각현상. 세계 지각현상. 매우 쉬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프르킨네 현상이에요. 여기 현재 문제고, 이 문제에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지각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10월달 8주차에 야간에 간상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각 현상, 암수능시에서 단파장이 더욱 민감하다. 어두운 곳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 그러니까 밝은 곳에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터널로 훅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지죠. 그럴 때 보여지는 색채 지각 현상 중에서 인간의 눈은 붉은색은 빨리 없어지고 푸른색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선 붉은색이 잘 보여요? 푸른색이 더 잘 보여요? 다시. 어두운 곳에서는 붉은색이 잘 보여요? 푸른색이 더 잘 보여요? 무슨 색? 이건 웃고만 있을 게 아니라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지? 다시 한번. 어두운 곳에서는 붉은색이 잘 보여요? 푸른색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아우, 잘했습니다. 푸른색이 보이는 이런 현상을 프르키네 현상이라고 그래요. 대체로 이 프르키네 현상은 어두운 곳에서 주로 이제 파란색이 길게 가거든요. 붉은색은 빨리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봤던 그 여고괴담이라든가 뭐 남낭특집 이런 거는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푸른색의 귀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얀 소복에 빨간 피 막 있는 거잖아. 빨간색 피 이거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지. 이제 앞으로 밤에 가다가 빨간 혀 낼름낼름 하고 있으면 이거 귀신이야 아니야? 아니지. 푸르킨네 하고 딱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요거를 이거 설명을 좀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고 분석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시간이 되면 5월이나 6월쯤에 분석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쯤에 여러분들 기초가 싹 따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렵고, 해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푸르킨네 이렇게만 쓰면 이제 정답인 거고. 자, 요것만 하면 해설. 자,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요거 지금 색채학. 무슨 학? 색채학. 디자인 안에서 색채학. 색채학 중에서 정답이 지금 푸르킨네예요. 요게 정답이에요. 얘는 구분으로 나눌 때, 유목으로 구분 나눌 때 색의 지각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 색의 지각 현상.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카메라 여기 좀 보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라고 하는 큰 과목 안에 디자인 역사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디자인 일반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색채학 영역이 있어요. 이게 디자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문제, 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이 중에서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색채학은 다시 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죠. 색채학, 여기는 1. 지각현상, 2. 대비현상, 3. 색표기, 뭐 이런 식으로 유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4. 디지털 색채계, 이런 식으로 나가요. 5. 색과 유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라 이거지.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요번에 디자인에서 색채학이 지각 현상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대비 현상을 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메모하고 스티커, 별표 붙이고 형광펜 칠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리고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형광펜만 칠하시면 곤란해져요. 나중에 얘가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자기는 외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늘 수업 시간에, 이쪽 형광등인데 자꾸 이제 늦게 터져요. 여기 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유목은 나중에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어찌됐든 이렇게 색채학, 푸르킨네고 색의 지각 현상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얘가 굉장히 유치찬란 기초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역대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면 보자. 기출문제이고 기초에 해당하고 지각현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성격으로 정말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부터 외워야 되겠죠. 첫 번째 뭐냐면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베졸트. 이것부터 외우는 거야. 이것부터. 그럼 여러분들은 내년 디자인 공부할 때 색채 지각 현상이 딱 나왔어. 그러면 다 제끼고 푸르킨네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되지.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푸르킨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베졸트, 동화현상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달달달 외우는 거지. 그 장이 찢어지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앞뒤로 통과하게 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이런 걸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이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어쨌든
시험 볼 때 유리하겠지. 그죠? 공부하는 방향이 잡혀지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지각현상 말고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지각현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각현상과 색채학에서는 그 위치가 비슷한 얘가 바로 대비입니다. 색의 대비. 혼합과 관련된 거예요. 색의 대비. 혼합에는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혼합. 잘했습니다. 특히 중간혼합에서는 1번 돌리는 거. 회전혼합. 두 번째 병치. 요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 두 가지. 뭐뭐다? 하나는 동화현상. 또 하나는 세계 대비 중에서 뭐뭐뭐 밑으로 올라가자. 병치, 회전, 중간. 얘네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이고. 자, 이런 것들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해석하고 분석 같이 좀 봐야 들었고. 자, 그럼 또 빨리 가겠습니다. 3번. 두 작품을 참고해 괄호 안에 기억, 니은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기억이 운동감입니다. 운동감.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3번의 옴짝 기억이 운동감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위원이 유사 답안을 어디까지 영역을 지었는지는 그 사람만 알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보는데 운동감은 동의어로 뭐가 있을까? 동세, 무브먼트. 그렇지? 동세가 나오면 뭐가 나와? 리듬. 리듬은 곧 다른 걸로 뭐야? 율동. 얘네들이 전부 다 디자인 요소이고 조형 요소의 같은 유목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나라면 이 내용을 내가 아니까 내가 출제를 했다면 얘네까지 유사 답안. 그래서 2점 다 주자. 그러니까 기억이니까 1점을 주자. 니은 1점 합쳐서 2점. 그렇게 할 텐데 출제위원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지. 요것만 딱 떨어지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나온 책이 요 책이에요. 요 책이에요. 근데 요 책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칠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분명히 한글로 운동감이라고 돼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누가 쓴 거야? 한국 사람? No. 외국 사람이 쓴 거니까 이걸 번역한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 여기다 운동감 이렇게 썼을까? 아니잖아. 그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에는 유사 답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올해 시험 봤던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해요. 자기는 리듬을 썼는데 우짜지. 자기는 동서를 썼는데 우짜지. 그죠? 옆에서는 나 운동감이야. 나 운동감 썼거든. 그림 잘 되네.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나는 동서를 썼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 이거 운동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 이유가 내가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 보기엔 이런 것도 다 정답을 줘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이제 평가는 어떻게 쓸지 모르고. 자, 그러면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걸 다 같이 외우는 거지. 그렇죠? 다음번에 운동감은 안 나오지만 예래는 나올 수 있어요. 또 한글에 따로니까 콜란 스피킹 베리베리 디피컬트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한꺼번에 외운다. 얘들은 디자인 원리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번, 나와 같은 대상의 특징.
느낌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빠르게 그리는 드로잉을 크로키라고 합니다. 크로키.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을 때도 크로키로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요 그림만 봐서는 제스처 드로잉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뒤져보면 크로키는 이렇게 대상의 특징, 대상의 순간적으로 포착해 빠르게 그린 대상의 특징 느낌 이런 거 없어요. 사전에는. 이런 문장들은 제스처 드로잉가 있습니다. 고객님 놀라셨어요? 사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자, 여기 크로키라고 나옵니다. 크로키라고요. 회화기법의 한 가지로 초안, 스케치, 밑그림 등의 뜻, 화가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연필, 콘테, 펜 등으로 단시간에 그린 것, 세부 묘사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상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든가 톤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영어의 스케치가 이해에 상당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크로키는 약화속사, 스케치는 소품사생이라는 식으로 구별어 쓰고 있다. 어디를 봐도 대상의 특징 이런 거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제스처 드로잉도 맞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키가 정답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사답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90% 이상은 크로키로만 단정지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아마 모여서 회의했을 때는 제가 항의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 그 출제위원회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크로키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 그쪽 세계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상태에서 내용을 외워두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넘겨서 4번. 전통 목공의 작품인데 이런 거는 그냥 나전, 그 다음에 화각공예, 솥불로 만드는 거, 그죠? 이런 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미술사조의 명칭을 쓰시오. 요거는 현대미술사전 299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냐.
앵포르멜 미술이라고 나오는 여기에서 다 발췌한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앵포르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진지하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미술은 인문학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전을. 그런데 이 사전이 지금 보는 것처럼 하얀 종이 까만 건 어찌나 많은 글씨인지 읽다 보면 얘도 오타도 있고 막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지루해. 갖고 공부하기가 힘들지. 얘를 또 말이지 두께가 딱 요만해. 근데 우린 두 권 봐야 되잖아. 두 권을 쌓으면 이렇게 딱 비게 딱 좋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 두 페이지 넘어가다 졸리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런 용어 사전을 좀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혼자 보기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용어 사전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안에 용어 사전을 봐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보면 좋겠고 기본서란 수험생이 꼭 봐야 될 기본적인 책이란 뜻으로 이제 제가 만든 그 정쌤 미술이론 완전정복 상학원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요. 그거를 기본서라고 그러고 노량진에 저 말고 미술 강사님들 또 몇 분 계세요. 각각 성향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말 빠르고 다르고 비주얼도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이 시험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용어 사전을 가까이 해야만 훨씬 유리한 시험이다. 그래서 용어 사전을 좀 틈틈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정답 그대로 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다음의 작품과 설명을 참고해서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첫 번째가 미디어 아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첫 번째 미디어가 미디어 아트로 나오는데 이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아트 읽어보겠습니다. 두 줄만 넘어서는까지 시작. 네, 그래서 가상 현실이 됩니다. 가상 현실. 그런데 이게 가상 현실, 증강 현실, 가상 증강까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거기까지 정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상 현실만 채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걸 보면 도파는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어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매체로 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작품을 한다, 인터랙티브가 있고 가상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했었고, 그때도 가상 현실, 증강 현실, 가상 증강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미디어 아트는 어디 있느냐? 이것도 역시 용어 사전에 있어요. 그런데 용어 사전 그 두꺼운 거 얘기 자꾸 하지만 그 두꺼운 거 들고 다니기 어렵고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일단 준비는 해두고 천천히 한 6개월 이상 쭉 볼 생각을 하고 스케줄을 천천히 짜야 돼. 대신에 1월부터는 용어 사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이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부터 먼저 외우는 거지. 외우다 보면 용어 사전에 책상 넘길 때마다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거 반가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럴 때 얘가 더 친해져요. 1월부터 공부하다 보면 맨날 앞에 위에만 새카맣고 나머지 하얗게 되고, 그죠? 그러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 사전 하면 좀 어렵고 기본서부터 준비하세요. 기본서. 기본서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다음 작품 설명을 참고해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아르프하고 헬리 무어인데요. 요거는 생기론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생기론이 정답이에요.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제시했던 생기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미학적으로 생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 철학자, 미학자가 원래 제시하기는 생기론은 어떻게 하면 생기가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생기가 있느냐, 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활력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느냐? 살아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론이라고 해요. 여기 세 가지 전부 다 정답입니다. 여기 정답. 영어로 바이탈리즘 정답입니다. 한글로 쓰셔도 정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폭을 넣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문제인데 헨리 무어 우리가 이제 도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헨리 무어의 작품이다. 조각에 헨리 무어가 말하는 생기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생기론, 바이탈리즘, 앙리 베르그송의 미학이고 로댕, 누구? 아르프, 무어, 헤버스 모두 다 생기론 작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르프하고 무어뿐만 아니라 누구? 로댕하고 헤버스까지도 생기론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잠깐 밑에 보시면 그 이론 집중반이라고 올해 마인드맵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면 착착착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반응이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거기에서도 헨리 무어 표현의 힘, 생명력, 요거 생기론 이렇게 있었던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또 한 거거든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인드맵 결과가 괜찮아서 올해는 좀 빨리 땡겨달라 하는 그런 주장도 좀 있는데 충분히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1, 2월 열심히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3, 4월쯤이나 5, 6월쯤에 마인드맵으로 외울 거 다시 한번 탁 정리하는 거지. 그럼 한번 뒤돌아서 정리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 일단 출발할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1, 2월을 저하고 여러분들 보내면 대학교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4학년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워요. 교육대학원 5차까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의 모토는 1월에 시작하면 그해 12월에 끝내자. 1년에 끝내자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주장하고 항상 수업을 이렇게 커리를 짜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 세우는 그런 어떤 이 1년의 어떤 임용 준비와 합격까지 그 일정을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수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만 너무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선생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도 확인해 보고, 그죠? 언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건지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가 다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량진에서 수업을 할 정도면 강사가 다른 강사를 비방할 필요는 없고 또 자기가 잘났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대동소이한데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으면 그 사람 수업하면 안 되지. 그렇죠? 또 누구 하나 잘났어. 그럴 수는 없어요. 대동소이한데 차별성이 있을 때 그 차별성이 자기하고 맞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스타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 나한테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좀 맞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인드맵은 그렇게 좀 간략하게 외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6주간 짧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이 8번 정선. 작품을 참고하여 가로 안에 기억 내에 들어갈 준법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정답 많은 학생들이 수직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직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확실한 정답이 뭐냐면 직찰준입니다. 요게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었었죠. 여기 모의고사 때 한번 3번 문제로 풀었는데 묘사법 여기 보니까 수직준, 미점 요게 전부 다 정답이에요. 요게. 근데 편필, 직필의 소나무 묘사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보면 11월 파이널 정리.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직전 파이널 정리를 하거든요. 그 파이널 정리할 때 직찰준은 수직으로 붓을 문지르듯 내리그은 준. 요게 정답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수직준, 직찰준이 다 같이 정답이어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것도 사전이에요. 사전 보면 직찰준, 수직으로 붓을 문지르듯, 그렇죠? 분명히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준도 정답이지만 직찰준도 정답이다. 역시 얘도 어디에 있냐면 사전에 있고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벌써 한 7, 8문제 가는 동안에 어떤 책을 보면 된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전, 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서를 보면 된다. 9번 넘겨보면 비문의 서체와 파책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니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파책이 분명히 드러나면 삐침액이 다양하게 변하고 자연히 납작하게 모관한 서체를 일반적인 예수와 구별해서 고래하고 다른 8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이 서체 횡액을 쓸 때는 시작을 장본으로 기표하여 누의 머리 같은 형상을 만들고 획의 꼬리 부분에 피를 잠시 눌렀다 빼는데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잠두 연미라고 그러죠. 잠두 연미라고 그럽니다. 잠두 연미. 두 연 미 이렇게 했는데 이 연자가 제비꼬리, 그래서 왜 제비꼬리 음악회 가면 제비꼬리 남자들 옷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미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고, 요거 말고 똑같은 말로 그 기러기 있잖아요. 기러기를 뜻하는 안미라고도 합니다. 안미라고도 해요. 안미. 그러니까 잠두 안미도 정답, 잠두 연미도 정답. 사전에는 서해사전이거든요. 얘는요. 서해사전이고 서해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서해사전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잠두
연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예 이론서에는 잠두 안미로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마인드맵에서 했던 거거든요. 요 지금 8분 잠도 안 요게 그대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의 장점 아시겠죠, 그죠? 외워야 될 것들 이렇게 탁탁 써나가는 거. 그 다음에 10번 미술사학자 벨플린, 볼트플린 사람인가 봐요. 벨플린이에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르네상스하고 바로크를 미술사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미 이제 벨플린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미술 사학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고대 서양을 말하죠. 고대쯤에는 이제 이집트도 있고 그리스가 있죠. 그렇죠? 이 그리스를 또 네 개로 쪼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카이기 그다음에 클래식 전기 후기 그다음에 헬레니즘 이런 식으로 막 쪼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 고대 때 해당하는 중요한 미술 사학자가 누구? 빈으로 시작해 세 글자 만으로 끝나는데 빈켈만입니다. 이제 이 사람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가 이제 르네상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크일 경우 요걸 5쌍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바로 벨플린이에요. 근데 벨플린은 나와버렸으니까 땡.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나오면 표현주의 쪽에 나오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알로이스 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링거 이런 사람들 표현주의를 여러분들 배우면 당연히 배우게 돼요. 그 미술사 양식의 변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면 내년에 시험 볼 거면 벨플린은 덮어버리고 요거랑 요거를 공부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살짝 미학적으로 어려워. 쉽게 접근하는 건 빈켈만부터 해야 되는 거야. 18세기 활동했던 작가인데 학자인데 그리스를 정리했던 학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의 정답을 그냥 이건 벨플린은 뭐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시험 본 사람들에만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의미가 없고 그렇죠? 앞으로 공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정답은 이제 다원적 통일성, 단일적 통일성이에요. 다원적 통일성, 단일적 통일성. 이거 줄여서 다원성, 통일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줄여서 다원성, 즉 바로크는 통일성, 르네상스는 다원성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래 원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원적 통일성, 그다음에 단일적 통일성.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그렇죠?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괴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명이 조그만 것이었는데 점점 이제 이명이 커지면서 머리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기분 충분히 알지. 여기가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 작가 중에 아주 많은 사람 많대냐? 뭐가 그렇게 많은지 많대냐예요.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자, 우리가 근데 그림을 상태를 가만히 봅시다. 인간의 눈은 한 곳 초점이 딱 꽂히면 걔만 보지 그 주변은 어떻게 돼요? 싹 흐려지죠.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사람은 눈이 삐꾼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어디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가가 여기만 봤다. 그럼 여기가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흐려져야 되는데 여기 선명하지. 여기 막 이렇게 징그럽게 선명하지. 여기 살 껍질 벗겨져서 덮여지면서 버가 생기는 것까지 다 표현했어요. 심지어 저 뒤에 뭐 병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 안에 여러 가지 각각이 다 이렇게 자기가 나 살아있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다원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 렘브란트 바로크 시절입니다. 여기 바로크 시절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있긴 한데 이 주변은 뒤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슬쩍 날렸잖아요. 그렇죠? 날려고 나머지는 다 조연 역할을 하고 중요한 사람만 주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 밑에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거 들춰봐야 돼. 여보세요, 잠깐만요. 신발 실어놔 볼게요. 봐야 돼. 아까 같이 르네상스 만테냐 같은 경우는 다 징그럽게 다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쪽은 다원성, 이쪽은 나머지 통일을 위해서 나머지가 죽었다. 그래서 통일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쌍이 있습니다. 요 쌍이 나중에 이제 미술사 공부할 때 또 한번 또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 이미 이제 벨플리 나왔으니까 벨플리는 부담 없이 그냥 날려. 그죠? 그리고 이제 빈켈만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넘기면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항상 서술형 A형의 1번은 이렇게 교수법이 나옵니다. 교수법. 그래서 다음은 공공고등학교 초임교사인 김교사와 경력교사인 박교사의 대화 내용과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성취 기준을 근거로 가해 학습 목표 두 가지를 쓰고, 이거 성취 기준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1년 내내. 왜 그러냐면 이게 2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오늘 2차 준비 학생들이 좀 오늘 수업을 하거든요. 2차 준비가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월요일 반, 화요일 반, 5개 반이 있는데 오늘 토요일 반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회 때문에 중간에 끊고 나머지 반은 이제 여러분 설명 끝나고 오후에 와서 하는데, 오늘 2차 대비반 문제에서도 감상 영역인데 고등학교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습 목표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취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네 번째 줄 그리고 기억의 단계에서 수업 자료에 순수 분수법 적용된 교사학습 분수법 놀랬습니다. 아주. 이 분수법이 뭐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탁구를 친다. 그럼 탁구 처음 배우는 사람들 어떻게 배워요? 자, 라켓 잡아봐. 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뭐 공 떨어 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 라켓 잡아. 잡고 공이 오면 손 대고 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틀어 이렇게. 그래서 허리를 통해서 팔꿈치가 옆에 붙어서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돌리면서 얘가 인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동작 하나, 둘, 자, 숙이고 셋, 이렇게 동작을 끊어서 하는 거. 이걸 분수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과? 체육과 문제입니다. 체육과 문제. 미술과에서는 안 쓰던 거예요. 미술과에서 안 쓰던 거. 체육과. 체육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앞으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체육 갖고도 해야 되고 음악 갖고도 해야 되나 막 해서 다 확인해 봤는데 더 이상 할 건 없고 얘네야, 얘네. 붓 실을 때 붓 잡어. 자, 화면에 대. 자, 동그라미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꺾고 스톱. 일이란 얘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분수법은. 요거는 수업할 때 제가 교수학습 방법론을 할 때 2주차쯤 할 텐데 전수법, 순수 분수법, 전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전수포 분수법 요거 수업 다 해줄 겁니다. 그때 만나요. 오늘 그냥 순수 분수법이란 하나의 동작을 몇 개로 나눠서 차차 가르쳐 주는 거. 하나의 동작을 몇 개로 나눠서 착착착 가르쳐 주는 거. 그걸 뭐라고? 예, 분수법이면 순수 분수법.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가 경상도 사투리인가?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수업은 이제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니까 대전 갔다가 대구 가면 대전 사투리 써요 제가. 그럼 학생들이 막 웃죠. 그리고 대전 가면 또 대구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좀 이상한 팔도 사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서울 사투리가 좋아요. 다음 2번 아이스너. 문제 한번 다 같이 쭉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캐터링 밑줄. 별표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캐터링 프로젝트의 네 가지부터 시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선행학습반 제1주차 때 미술 교과 교육론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산업혁명기라고 보고 요때는 주로 디자이너 육성의 목적이 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요 시절을 이른바 요게 이제 1770년부터 1890년대까지 요때를 우리는 그렇지 잘했습니다.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리는 거야. 도화지표, 어깨, 뭐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랬다가 1900년대에 와서는 이때 전체적으로 심리학도 발달하게 되고 아동학도 발달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진보주의가 이렇게 등장하던 시기라서 이때는 주로 창의성을 육성하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냐면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진보주의에 해당하는 학자 혼자는 외로워? 듀이랍니다. 듀이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듀이의 이론을 실천하고 너만 유명해? 나도 유명할 거야. 누구? 치제. 이렇게 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서서 1960년에 발의가 됐지만 시작은 1984년에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꼬리 내렸던 학문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 중심, 그 다음에 아까 이쪽 나왔죠? DBA 뭐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얘들 우리는 이른바 이해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해 중심. 이해 중심. 교과를 너 이해했니? 내 눈 좀 봐봐봐. 이해했니? 그래서 아이스 너 이해했어? 내 눈 보고 얘기해. 누구? 아이스. 이게 지금 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현대미술교육론인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각문화, 다문화, 그다음에 구성주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야. 과거의 선택형 때는 이거 되게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다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큰 틀만 턱 외우고는 이제 놀아버려. 다 외워서 엎드려 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 들었어.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 선택형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여기 있는 학자 치쟁만이 아니라 그냥 막 우수수수 다 외웠어야 돼요. 빅터 다미코, 뭐 나타리 콜부터 시작해서 뭐 막 다 외웠어야 돼. 여기는 월터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랭클린이 어떻게 되고 뭐 그냥 뭐 파울이 어쩌고 뭐 막 엄청나게 외웠는데 이제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졌어.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딱 잡아 외우면 돼. 굉장히 부담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외워야 돼. 외웠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나 배웠으니까 라고 하지만 백지를 딱 주면 못 써. 달달달 떨리면서 나 왜 이러니 머리 쥐어뜯고 집에 가서 엄마를 째려보는 거지. 엄마 내 머리에 엄마 닮았는데? 이러면서 외워야 돼요. 중요한 거 딱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마운 건 말이죠. 이게 우리 기본서 67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수단, 니은은 평가, 디귿은 여기 보세요. 아동이 이렇게 잘하는데 외떡잎으로 외우니까 쌍떡잎 식물로 이렇게 잘하는데 얘를 내버려 둬야만 얘는 잘 성숙한다. 성숙은 자연적인 거야. 취재 두위. 뭔 소리야? 여기 버팀목도 대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 오면 우산도 씌워주고 얘한테 너 인마 공부 잘할 거야 못할 거야 내 눈 쳐다보고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된다. 성숙은 외부적인 환경,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이스너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지금 디귿 문제가. 그래서 아이스너는 성숙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게 정답이야. 성숙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근데 취재는 아니야. 자유롭게 되면도 자유 표현. 취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정답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흐름이 이렇게 크게 읽어주는 공부 안에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미술 교육론도 마찬가지고 미술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맥락을 탁탁 잡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맥락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서로가 관계성 속에서. 지금 문제가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 맥락적으로 얘랑 비교할 수도 있고 얘랑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 하나만 딱 잡아서 막 공부해봐야 뭐 어떻게 되는지 서로 상관계가 안 돼.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보셨는데 누구시더라 뭐 아빠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 가족 이런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처럼 이론도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타이포그래피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이런 거는 강론이라고 하는 건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그 자체 책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레저빌리티, 리더빌리티. 그래서 그 좀 똘똘한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똘똘한 수험생은 그 영문을 보고 어렴풋이 맞춰서 쓴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건 가동력이야. 가동력.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가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동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의 내용인데 요건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어렵고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같이 전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석판한데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미출전 기억론에 해당하는 재료와 사용법 순서대로 서술하고 석판의 이미지와 형성되는 기본 원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얘도 우리 기본서 43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성의 원리, 물과 기름의 반발성의 원리,
물과 기름의 반발성의 원리, 배수성의 원리. 무슨 원리요? 무슨 원리? 배수성, 배척한다 이거야. 배척. 배수, 물을 배척한다. 배수성의 원리, 반발성의 원리. 그렇지. 나와 그녀와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만 외워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A형 그렇게 끝나고 요게 이제 문제인데 시험 문제 여기 덜컥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건 운도 좀 좋고 운도 좀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공개 수업을 합니다. 이거 이제 평가원에서 다 걷어가요. 이제는 문제를 노량진에 있는 문제를 다 걷어가요. 걷어가서 확인해 보고 피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 있는 문제들은 결코 거기서 문제를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 인터넷을 안 하고 문제를 비공개로 다 이렇게 감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올해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시간에는 문제를 보여주고 이름 다 적게 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노트에 옮겨줬고 실제 문제 다 회수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불편하고 힘들었죠. 그러나 불평불만 잘 안 하고 잘 따라왔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감춰지고 평가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지. 모르고 덜컥 냈는데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도 많이 협조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 고생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했다는 거는 학생들 공로도 많이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요거는 이제 그 1월 5학도 또 다른 말로는 1월 5병이라고 그래요. 봉오리가 5개다 이거지. 병풍 그렇게 되고 요 좀 빨간 것만 쓴 것만 착착착착 써나가면 완전 5점짜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형 답지는 4줄로 돼 있어요. 몇 줄? 4줄로 돼 있어요. 이거 정답은 한 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이따 1월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좀 안내하고 소개를 할 텐데 교육학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교육학은 논술인데 한 문제예요. 그래서 서술,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히 있어야 돼.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 돼. 그런 거는 문장이 중요한 거야.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전공 시험은 서술도 있고 논술도 있지만 논술 시험이 고작 해봐 15줄, 서술이 4줄이에요. 근데 사실 열어보면 정답은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돼. 자, 이럴 때 과연 문장력이 필요할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야? 단어,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외울 생각을 하셔야지 선생님 제가 쓴 거 좀 잘 썼나 봐주세요. 뭐 연애 편지 쓰나? 뭘 봐주긴. 이게 막 첨삭하고 봐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전공은. 우선 그 안에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돼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다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요 용어 이렇게 써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작품 조선시대에 어떻게 사는지 적고 이와 관련해서 해와 달의 상징적 의미를 쓰죠. 해와 달의 상징적 의미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권. 해와 달, 나, 그녀 뭐 이거 아니고요. 왕권의 상징. 이 작품에 드러난 구도. 구도는 어떻게 돼요? 좌우 대칭이죠. 도식적입니다. 채색 표현은 오방색을 썼죠. 채색은 오방색. 화려한 광물성 안료를 썼습니다. 표현의 특징은 단순하죠. 원형적입니다. 매우 고정적이고 정적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줄밖에 안 돼. 좀 길게 왕권의 상징 이렇게 쓰면 한 2줄. 정답만 중요해요. 정답.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괄호 안에 기억 내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고려부라고 하는 조형적 특징은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탱화는 붙박이 벽화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입니다. 두루마리 형식. 실내 봉안형과 야외 법회형 두 가지가 있는데 야외 법회형 때 사용하는 탱화를 궤불이라고 그래요. 궤불. 조형적 특징은 일반적인 불화가 조형적 특징은 섬세하고 화려한 필치. 섬세하고 화려한 필치. 상하 2단의 위계 구도. 그 다음에 채색을 뒤에서 하는 배채법 혹은 복채법이라고 하죠. 배채법 혹은 복채법. 뒤에서 채색한다 이 말이지. 배채법 혹은 복채법 혹은 후채법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다 정답이에요. 그만큼만 쓰면 돼. 다시 보자. 섬세하고 화려한 필치. 상하 2단의 위계가 있는 위계구도.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 불화 여러 가지 그 구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배채법 사용했다. 그죠? 아쉬워서 더 쓰고 싶자면 수월관음도 아미타율에도 지장보살도가 있다. 더 아쉬우면 14세기 원 간섭기 제작됐다. 더 아쉬우면 아담한 부 크기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 이미 얘기한 것들이 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다음 그림은 속파기 성형, 석고틀 성형법을 사용하여 칠물 크기 테라코타 두 상을 제작한 과정이다. 기억력 장점과 제작 과정을 각각 서술하시오. 속파기 성형은 형태가 아주 복잡해가지고요. 다른 성형 기법으로 성형이 불가능할 때 만드는 게 속파기 성형입니다. 그게 장점이 되겠죠. 제작 과정은 내외면을 천천히 건조합니다. 내외면을 천천히 건조합니다. 형태에 따라 몇 단계로 절단하고요. 속 파내고 접합하고. 다시 합니다. 내외면을 천천히 건조시켜요. 앞뒤를 건조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몇 단계로 절판을 해요. 파내야 되니까. 그치? 어떻게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 손이 이렇게 꼬부라가지고 지렁치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 파내서 잘라내고 중요한 데 다 파내고 다시 접합하는 거. 이론적으로 간단해요. 그게 속파기 성형법이고. 다시 내외면 천천히 건조. 형태에 따라 몇 단계로 자르는 거. 절단. 그 다음에 속 파내고 이제 다시 붙이는 거. 접합.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석고틀 성형은 대량 생산하기 아주 좋죠. 이장주의법이라고 합니다. 이장주의법. 그럼 이제 석고 원형에다가 석고 틀을 제작하고 수분을 날린 다음에 이장이라고 하는 묽은 흙, 그죠? 걔를 이렇게 부어 넣고 그 다음에 마르면 탈락시키면 되는 거. 그냥 석고틀 이렇게 떠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떠내려면 생각을 해봐봐. 떠내려면 이런 애를 떠낸다. 그럼 다 씌워버리면 어떻게 떠내나? 안 되죠? 그러니까 반틈 잘라서 이쪽 씌우고 이쪽 씌워서 원형을 만들겠죠, 그죠? 그 원형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얘는 이제 원래 흙은 빼내고 원형 만들고 붙여. 그 구멍 뚫어서 거기다 이렇게 물처럼 되는 흙을 부어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르면 이 틀을 떼어내면 그 안에 이렇게 있겠죠. 그런 형태야. 그대로 쓰면 돼. 마지막 서술형 문제. 이거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문제가 미술 사제와 관련돼서 써라 라고 문제였는데 저희가 문제 풀었던 거 9, 10월달 모의고사 때도 미술 유파와 관련해서 써라. 그래서 이렇게 도판 이렇게 했던 건데요. 지금 가번 같은 경우는
가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작가 이름 누구예요? 프리드리히. 프리드리히는 어느 유파? 일단 나라가 독일이에요. 낭으로 시작해. 낭. 두 글자인데 만으로 끝나는데. 낭만. 독일 낭만주의. 프리드리히. 나번은 인상파죠. 모네. 다번은 입체파. 자, 모네는 지금처럼 기법이 두 가지예요. 알라프리마하고 대기원근법. 빨리 그리는 거. 알라프리마. 그다음에 대기원근법. 자, 그러면 여기가 알라프리마. 그다음에 대기원근법. 요거 낭만주의는 저 뒤로 아스라이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대기원근법.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똑같이 그리는 거야. 트렁 프레요. 전부 다 정답. 입체파. 대상을 쪼개 해체 분해했어. 대콩포제. 이렇게 됩니다. 논술 문제 요게 이제 기출 문제고 요게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요.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논술 대비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8주차 때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 파이널 정리할 때 제일 마지막 아까 이제 이렇게 평가원에서 노량진 다 걷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걷어가도 소용이 없을 때가 시험이 토요일이면 우리 수요일 날 마지막 정리를 해요. 그럼 이미 인쇄 끝났으니까 걷어간 대로 어떤 소 할래나 맘대로 해봐. 그때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그때 문제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풀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마 기분 좋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논술 문제라서 여기서 이제 정답을 다 이렇게 얘기 설명하기엔 시간적인 관계가 좀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하면 나중에 별도로 프린트를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5월 달에 논술 대비할 때 구체적으로 쓰는 요령 그다음에 키워드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논술 문제인데 우리가 풀었던 거. 요걸 쓰면 거의 정답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회화 전통적인 비평 중 하는 일품. 이게 이제 화론이에요. 화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생기론 있었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아,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된 거 물어봐가지고. 되게 오래됐네? 그거 어떻게 기억하나? 미안해요. 근데 이제 기억력도 좋아야 돼, 이제. 그치? 생기론은 미학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문제의 일품은 화론이에요. 중국 화론. 그래서 미학과 화론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손을 대야 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역시 김정희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관련된 정답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엔 굉장히 많아요. 쭉 편지 읽어줄 필요도 좀 없고 그래서 원하시면 관련 자료는 제가 따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리거나 5월 달에 설명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김정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책이 안유준 선생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펄드먼 같은 경우는 미술 비평 감상교육이라는 책인데 일단 책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책은 여러분들이 두꺼우니까 보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책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다 볼래 이거를? 그래서 시험 언제 볼래? 한 3년 있다가? 보세요.
아까 그 저 로드행 문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건 작년에는 이 책에서 나왔어요. 올해는 여기서 나왔어요. 저자가 똑같아. 따로따로 나왔어요. 따로따로. 한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건 큰 오해야. 따로따로 나왔어. 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작년 문제야. 작년 문제.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올해 문제. 이렇게 문장 그대로야. 그러면 좋아. 선생님 이렇게 책을 보여줬어.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 보세요. 라고 줘버리면 이거 언제 볼래? 보실래요? 언제 시험 볼래나? 문제 하나 나와. 안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조형론, 올해도 조형론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도서를 자꾸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알려줄 수는 있는데 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 알아서 보든지 말든지 가르쳐주면 그만? 이래 안 되잖아. 그래서 책은 가르쳐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기본서를 먼저 봐라. 기본서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풍성해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여름 직전까지는 보는 책들이에요. 여름 이후부터 못 봐.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현실성 있게 시험과 좀 임박했을 때 현장감을 느껴보자는 거지. 그러려면 이렇게 막 참고도서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건 그렇게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 이대로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유파를 보면요. 유파와 기법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시인상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서술형 문제에 낭만주의도 있었고 인상파도 있었고 입체파도 있었고 사뭇 네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입체파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거 야수파 공부를 좀 하시고 야수파, 유파. 야수파가 사용하는 기법. 잠깐만 기다려봐. 야수파가 사용하는 기법. 야수파 대표 작가 마티스. 분명히 봐도 여체 누드기 누드인데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나? 사람 몸이 이렇게 막 어머 얼굴이 이만한데 허벅지가 어쩌나 길어졌는지 손은 곰곰하고 늘어났어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발가락도 3개밖에 없어.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를 변형 혹은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좀 하지 마시오. 뭐야? 데포르마시오. 뭐라고? 데포르마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시오. 자기가 모델인데 내가 어떻게 발가락이 3개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오. 뭐라고요? 데포르마시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이거랑 그 다음에 중요한 초현실. 초현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페이지망. 그 다음에 포토몽타주. 얘네들을 우선순위로 외우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외우자.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에 접근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항상 시험에 접근해서. 이명은 절대 뒤통수 치면 안 돼. 계속 뒤통수만 맞아. 김정희 나왔네요? 이제 1년 내내 김정희 해야지. 그럼 내년에 김정희 나오나? 아니 오치다. 안 나와.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거. 그렇죠? 그리고 시험의 출제 원칙이 작년에 했던 건 안 낸다야. 최근에 나온 건 안 낸다야. 그게 원칙이거든. 그걸 생각하면
요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중해야지. 어머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나올 것들을 추적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거까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서술형에서 A-1번이 교수법이었거든요. 교수법. 그게 직접 교수가 나왔어요. 자, 그럼 봅시다. 봐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미술은 내용 체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체험. 두 번째는 표현. 세 번째는 감으로 시작하는데. 감상. 와우, 대단한데? 벌써 외웠어? 다시 한번.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두 글자씩 처음에 체험. 두 번째 표현. 세 번째 감상. 직접 교수는 첫 번째 해당할까? 두 번째 해당할까? 세 번째 해당할까? 두 번째 표현입니다. 여기 해당해요, 얘는. 그렇다면 교수법 중에 체험에 해당하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어머, 내 거 온 걸 봐버렸나? 누구야? 벌써 대답을 해. 반응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에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 감상에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귀를 납품하시면 귀납법. 미워요. 귀납적입니다. 귀납적.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작년도 기출문제 서술형 A 1번. 여기 나온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 교수는 다음 교사학습 지도안에서 도입해 스캠퍼가 나왔어요. 스캠퍼는 표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디자인에 해당돼요. 디자인, 스캠퍼. 요게 이제 나왔으니까 표현 한쪽은 디자인 또. 그럼 나머지 아직 안 나온 교수법이 바로 체험에 관련된 반응 중심법, 체험과 감상에 해당하는 무슨 법? 올해는 두 가지 먼저 공부하세요. 두 가지.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좀 간략히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내년도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설명 들을만해? 안 어렵고? 안 어려워?